그날 추석 아침 박정숙 여사는 자신의 마지막 차례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쪽이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는 정숙의 손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40년 가까이 같은 일을 반복해온 그녀에게 추석 차례는 이미 몸에 밴 의식과도 같았어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는 정숙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랐어요. 평상시보다 더 꼼꼼하게,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첫째 아들 김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어머니를 도우려 나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일도 많잖니. 아이들 깨우고 준비시켜라.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깨우러 갔어요. 정숙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술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술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거든요. 오전 7시가 되자 민준의 아내와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들. 일찍 일어났네. 정숙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한 할머니였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부엌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둘째 아들 김민호와 며느리 최유리가 도착했습니다. 유리는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차가운 기색이 스며 있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늦었나요? 아니다. 딱 맞게 왔네. 정숙은 유리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겉으로는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였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계획한 일을 생각하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리야, 고생했다. 차례상 차리는 거 도와줄래? 정숙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유리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정숙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둘 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계획을 어떻게 뒤집을지 생각하고 있었고 유리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계획을 실행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정숙은 성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술병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 술병을 들고 있는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자, 이제 갈까?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눈치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차에 오르면서 유리는 시어머니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유리의 입가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40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온 것이죠.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두 여자의 숨막히는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족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다른 성묘객들도 여러 명 와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정담이 어우러져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민준과 민호가 잔디를 정리하고 묘비를 닦는 동안 유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주들이 묘비 앞에서 큰절을 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눈물이 글썽였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올해도 왔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정숙은 유독 오래 묵념했습니다. 마치 남편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요. 정숙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정숙이 술잔을 따르려는 순간 낯선 여인이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정숙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술잔을 내려놓고 여인을 따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이미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술 드시지 마세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뭔가를 넣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젯밤에 그 여자가 무언가를 술병에 넣는 것을 봤어요. 정숙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고맙다. 이름이 뭐니? 이서연입니다. 최유리 씨와 과거에 일이 좀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 여자 때문에 많이 아팠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알겠다.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서연은 정숙의 침착함에 놀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오히려 고맙다. 네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정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유리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나 하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아,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정숙은 담담하게 답하며 술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유리의 술잔과 자신의 술잔을 바꿔둔 것이죠. 어머니, 그건 제 잔. 유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정숙은 이미 술을 입에 댔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같은 술이잖니. 정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독이 들어있는 술잔을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마시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 그 술잔은 유리가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유리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아,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독이 자신의 몸을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급히 유리를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숙은 침착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른 성묘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묘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는 중독 증세로 응급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가족들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계속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대체 뭘 잘못 먹은 거야? 민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동생을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정해 민호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신고를 한 것이죠. 의심스러운 중독 사건이라고 판단했거든요. 2명의 경찰관이 응급실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명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가족들에게 차례대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성묘에서 음복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시는군요. 술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경찰관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환자분과 어머님께서 술잔을 바꿔 드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숙은 거짓말 하나 없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설마.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유리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뭘 설마야?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민호의 질문에 형인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김민호.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왜 유리를 해치겠어. 민준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유리 안 좋아했잖아. 그리고 술잔도 이상하게 바꿔서 마셨고.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란 거 알잖아. 민준이 동생을 말리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의심의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수첩에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술잔을 바꾸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숙이 차근차근 답했어요. 그냥 며느리 잔이 더 예뻐 보여서 바꿔 마셨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으셨고요? 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독성 물질이라고요?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네, 혈액 검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화학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음식이나 술에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민호는 아내가 독에 중독됐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유리가 병실로 옮겨진 후 그녀는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나한테 뭔가 했어. 분명히 술에 뭔가를 넣었을 거야. 민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정말이야? 확실해? 분명해. 평소에 나 얼마나 싫어하셨어. 이번 기회에 날 없애려고 한 거야. 유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의 행동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도, 며느리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도 모두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서연이 정숙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시내 외곽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숙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서연이 다소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 됐구나.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최유리가 3년 전에 한 짓이에요. 사진 속에는 유리가 누군가의 음료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유리의 얼굴과 행동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제 친구 동생이에요. 윤지혜라고 하는데 유리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승진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원래 지혜가 먼저 승진할 예정이었는데 유리가 그걸 방해했죠. 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경고해 준 거구나. 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까요. 지혜는 그 후로 계속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최근에 독성 물질을 구입했다는 정보도 얻었어요. 제 친구가 사설 탐정 일을 하거든요. 정숙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역시 그랬구나.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부터 눈치챘어. 유리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 그리고 며느리가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했지. 평소에는 말도 제대로 안 하던 애가 말이야. 어떤 식으로요? 차도 타다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짓들을 했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술잔을 바꿔 마신 거예요? 정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함정을 파준 거야. 유리가 독을 탄 술을 자기가 마시게 만든 거지. 그러면 누가 진짜 범인인지 명확해지잖아. 서연은 정숙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유리가 자기가 준비한 독에 당한 거네요.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단지 술잔만 바꿨을 뿐이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들이 어머님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나보다 유리 편이었어. 내가 뭘 해도 유리가 옳다고 생각했지. 그런 아들을 위해 내가 왜 변명해야 해? 큰아드님은요? 민준이는 다르지. 그 애는 진짜 내 아들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경찰 조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만히 있을 거야.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정숙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가 준비한 독극물, 유리의 지문이 묻은 술병, 모든 증거가 유리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서연은 정숙의 침착함에 감탄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한 장기판의 고수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다 예상하셨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40년 가까이 며느리들을 봐왔거든. 유리 같은 여자는 처음이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 두 여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유리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줬고 정숙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조금씩 털어놨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유리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술병에서 유리의 지문만 발견됐고 독극물도 검출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유리가 한 달 전에 그 독극물을 구입했다는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학물질을 주문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찰관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증거가 명확합니다. 부인께서 독극물을 준비했고 술병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본인이 마시게 된 거죠. 경찰관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인 민준이 동생을 붙잡고 말했어요. 민호야,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유리의 휴대폰에서는 독극물에 대한 검색 기록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리는 병실에서 울부짖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간병하던 간호사가 유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유리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무고해요.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오히려 병원 직원들은 유리를 위험한 인물로 여기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병실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며 괴로워했어요. 결국 민호는 어머니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하니? 네가 누구 편인지는 이미 충분히 봤어.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야, 넌 결혼하면서부터 내 아들이 아니었어. 항상 유리 편에서 나를 의심하고 나를 범죄자 취급했잖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 중재하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민준아, 넌 말리지 마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어머니, 그래도 민호는 동생이고 유리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해? 그게 며느리야? 그날 밤 정숙은 오랫동안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지금까지 가족들이 알고 있던 유언장은 가짜였습니다. 남편은 정숙에게만 진짜 유언장을 전달하라고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부탁해 두었거든요. 진짜 유언장에서 남편은 모든 재산을 아내인 정숙에게 위임했고 정숙이 살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숙이 위험에 처하면 모든 것을 정숙의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는 권한도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것 같았어요. 정숙은 이미 한 달 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두었어요. 유리의 섬뜩한 기운을 느꼈을 때부터 말이죠. 은행에 가서 모든 통장과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놨습니다. 여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됐네요.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들 중에 누가 진짜 내 아들인지 보여줄게요.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가족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유언장을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와주세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면서 외출 허가를 받아 집으로 올 수 있게 됐어요. 민호가 휠체어에 유리를 태우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자리에 참석했어요.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과 그의 아내, 아이들까지 모두 왔어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른들을 멀뚱멀뚱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숙이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민준과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은 이미 공개됐잖아요. 형이 대부분 물려받는다고. 정숙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가짜였어. 네? 뭐라고요? 민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유리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2개의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에게 공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님께만 전달하라고 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사모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생전에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유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노리던 유산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또한 고인께서는 특별 조항을 남기셨습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위험에 처하거나 가족 내에서 배신을 당할 경우 모든 재산을 사모님 단독 명의로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바꿨다. 유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 어머니, 그럼 저희는... 민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너희는 이제 내가 정하는 대로 받게 되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가 급히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무고해요. 정숙이 유리를 똑바로 쏘아봤어요. 무고하다고? 네가 독극물을 준비한 건 증거로 다 드러났잖니? 그건 어머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함정? 정숙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독을 준비하라고 시켰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걸 술에 타라고 했어? 유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술잔을 바꿨을 뿐이야. 네가 독을 준비한 건 네 선택이었고 그걸 사용하려 한 것도 네 선택이었어. 자업자득이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유리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한 달 전부터 알았지. 유리가 갑자기 친절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상했어. 정숙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유리가 떨면서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누구를 내 자식으로 여겼는지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이들도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이제야 터져나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정숙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준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어. 결혼하고 나서도 늘 이엄이 걱정을 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왔지. 정숙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고 내가 외로울 때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있어줬어. 그런 너를 어떻게 잊겠니? 정숙이 이번에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결혼하면서부터 달라졌어. 내가 며느리와 의견이 다르면 항상 며느리 편을 들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지. 어머니,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저었어요. 더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네 아내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의심했잖아. 이 어미가 너희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어. 민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당황해서? 40년 동안 너를 키우고 사랑했는데 그런 나를 단 1초도 믿지 못했구나.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이들마저도 할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정숙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내 모든 재산은 민준이와 민준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민호 너와 유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어머니! 유리가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정숙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가족? 가족이 가족을 독살하려고 해? 가족이 가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어머님 제발. 유리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정숙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유리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어요. 추가 조사 결과 유리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이서연이 제공한 사진과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유리 씨 독극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유리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저는 무고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유리가 독극물을 구입한 기록, 술병에 남은 지문, 그리고 과거의 유사 범죄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민호는 아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미 늦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지켜주는 건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너는 이미 선택했어. 나보다 유리를 선택했고 가족보다 개인을 선택했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민호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절망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도 충분히 깨달았을 거예요. 민준아, 너는 착하구나. 하지만 어떤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정말 어려운 거란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한 달 후 정숙은 민준의 가족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곁에서 제잘거렸어요.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작가가 찍은 가족 사진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들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돼요? 손녀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미는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정숙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일로 많이 힘드셨죠?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정리된 일이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두 아들 다 소중하시잖아요. 민준아,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어떤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 그때 멀리서 민호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걸음 다가오다가 차마 더 오지 못하고 멈춰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감옥에 들어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죠. 민호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어요. 한 달 사이에 헬쑥하게 야위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집 앞에 와서 어머니를 바라보곤 했어요. 정숙은 민호를 봤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그녀에게 민호는 이미 남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피가 섞인 자식이라 해도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했어요. 어머니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민호한테 한 번만 기회를. 민준아, 내 착한 마음은 고맙지만 안 된다. 어떤 일들은 돌이킬 수 없어. 사진을 다 찍은 후 정숙은 혼자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릴 적 민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여러 번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정숙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함께 묻어버리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 이렇게 흩어질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 내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해졌거든요. 민준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이들과 함께 성묘 가실래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네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들은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어요. 정숙은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픈 대가를 치렀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숙은 아이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만 곁에 남았어요. 가족의 의미를 뼈아프게 다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민호는 여전히 집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